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한 달 만에 두 사람이 다시 완전체가 됐네요. 네. 그렇게 오래됐나요, 벌써? 그러게요. 네. 한 사람 빠지고 또 한 사람 빠지고 그 다음에 한 주 휴가 가고 뭐 이렇게. 명절 예, 끼고 예. 그래서 그랬죠. 한 달 만인데. 타 방송사에서는 짝을 져서 잘 나간다는 소문. 그 방송도 같이 안 한 지 한 몇 주 됐습니다. 그랬군요. 예. 오늘 김한 기자가 오랜만에 뉴스 정보에서 등장했는데 머리를 파마를 하셨네요. 네. 만족하십니까, 본인은? 아침마다 집 밖을 나올 때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사실 김우한 기자 정도의 마스크가 되니까 이 머리를 소화하는 거죠. 예. 저 같은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이거 이 머리. 예. 그래요. 지금 김한 기자의 파마 머리를 보고 싶으신 분은 YTN 보이는 라디오로 접속해서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안 부럽고 머리 숱이 굉장히 부럽네요. 굉장히 풍성하시네요. 네, 근데 그래도 최근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요. 부럽습니다. 비결이 있습니까? 머리숱이요? 네. 태어날 때부터 많았습니다. 이거 그런 걸 여쭙고자 한 건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전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TV 홍카콜라 유튜브 채널이죠. 슈퍼챗 중단 공문을 보낸 바 있는데, 이 슈퍼챗이 뭐냐면은 실시간 방송 중에 그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청자가 소위 말해서 그 금액 돈을 쏘아주는 것이죠. 그걸 슈퍼챗이라고 하는데. 시청자들이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는 슈퍼챗 서비스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면서 슈퍼챗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홍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반박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네, 듣고 갑시다. 그 유튜브는 조사를 해보고 그런 공문을 왔으면 좋겠는데 나는 거기서 돈 1원도 안 받습니다. 홍카콜라 TV를 지금 만드는 TV 홍카콜라를 만드는 팀들은 방송 프로라기보다도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제작비하고 관련 경비하고 그걸 다 쓰는 것이지 그 TV에서 나는 수익자가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단돈 1원도 내가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좀 알아보시고 이래 공문을 보내면 좋은데 그러면 유시민 TV에서는 그런 공문 보냈는가요? 예. 유시민 TV에는 보냈냐. 일단 유시민 작가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은 슈퍼챗 알아보고 제가 아까 살짝 설명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유튜브가 수익을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광고 수익이 있고 대표적으로는 그래서 조회수나 이제 구독자가 많아질수록 일반적으로 수익이 이제 크리에이터한테 쉐어되는 유일한 SNS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각광을 받던 거였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후에 도입한 게 이 슈퍼챗 후원 수익인데 이 슈퍼챗은 간단히 이해하시면 한국 사람들은 다 아는데 아프리카 TV의 별풍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있죠. 예. 이게 별풍선을 따라한 겁니다. 유튜브가. 그러니까 한국의 모델을 갖고 와서 유튜브가 이제 개발한 방식인데 간단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클릭을 하면 돈을 후원할 수 있는 그 방송을 하는 사람에게 이제 이런 시스템인데 1,000원부터 50만 원까지 송금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누적된 금액은 7대 3으로 배분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30%를 유튜브가 갖고 갑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70%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한 명목은 1인 미디어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제작비라든지 자기의 이제 그 방송을 하는 수고에 대한 보상 체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튜브가 더 많은 이익을 돌려주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도입이 됐던 거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후원을 하게 되면 이 방송에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게 됩니다. 뭐 댓글을 단 시간이라든지 노출되는 정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남게 돼서 뭐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유튜브가 이제 자사의 서비스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도입했던 후원 결제 방식입니다. 예. 자, 정리하면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서 일정 금액을 그 미디어를 운영하는 사람한테 후원하는 서비스인데 네. 지금 선관위는 정치인이 하게 되면 현역 정치인이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이제 결론을 내린 건 아닙니다.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고 한 건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정치인의 한 70% 정도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어요. 현역 정치인. 그 정도로 이제 많이 하고 이게 어느 정도 구독자 수가 되면은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예. 그럼 이 돈을 어떤 식으로 볼 것이냐. 구독자가 20만, 30만이 되면은 제법 많은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니까 검토를 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홍준표 지금 홍카콜라가 된 것 같고요. 예. 다른 이제 방송에서 그 선관위가 그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정치자금법 2조 45조 위반 소지가 있어서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라는 거고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자금법 2조에는 이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 이 법을 위반을 하면은 45조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아니지만은 현역 의원이 아니더라도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고 정치자금법에 해당이 된다라는 게 선관위의 이제 입장이죠. 예. 그 현행 정치자금법은 후원회를 통해서만 후원금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선관위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이 법령상으로 놓고 보면 후원회를 통해서 받은 후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를 정치인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법령상으로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선관위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 홍 전 대표는 나는 수익금을 한 푼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거하고 상관이 뭔가 있을까요? 이게 복잡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정청래 전 의원 이분도 팔로워 수가 꽤 돼요 유튜브에. 예, 그렇죠. 이분은 혼자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제 실시간 라이브만 합니다. 예. 그래서 실시간 라이브만 하고 뒤에 이제 후처리 작업을 하려면은 자막도 달고 넣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거를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을 하면은 이거는 정청래 전 의원한테 가는 거죠. 이분이 이제 정치인이냐 아니냐. 근데 홍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걸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미디어 기업인 거죠. 소규모. 그러니까 이거를 홍준표 전 대표의 그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거기에 그냥 미디어 기업이 돈 버는 건지에 대해서 돈의 자금을 추적을 해야 되고 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의원실마다 정치인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미디어 기업이 되는 건지. 그럼 네 선관위에서 가이드라인 확실히 내려줘야겠네요. 약간 그래서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부터. 정청래 전 의원도 아마 그 후속 작업을 위해서 아마 직원을 채용했다는 얘기를 아, 그런가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났을 때는 그 얘기까지 못 들어서. 홍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증샷도 올라오는데 버스 같은 거를 래핑을 해갖고 다니는 인증샷도 제가 SNS에서 봤는데. 광고네요? 예, 그러니까 홍카콜라라고 붙여갖고. 근데 그러니까 미디어 기업화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현직 국회의원들 경우에는 이 슈퍼챗을 거의 달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인 경우에 그 슈퍼챗을 달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이 영리행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유배 혐의가 있는데 이 지금 현재 유튜브나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다음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정치인들이 많은데 이 정치인들은 그 부분에 대한 그 조항이 없고 그리고 그 정치자금법은 너무 지금 좁고 해석 범위가 이 부분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유튜브 시대라해서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아까 홍카콜라 쪽에서 그 유시민 작가는 뭐 공무원 보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릴레오를 운영하고 있죠. 노무현 재단이. 네. 그 노무현 재단도 후원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그 홍준표 전 대표가 말한 게 좀 약간 틀린 부분이 있는 게 유시민 TV가 이름이 아니고요. 여기의 이름은 운영 주체가 노무현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이 주체니까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에 운영하는 방송국인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노무현 재단에서도 이제 해명을 한 게 여기는 비영리 법인이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후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이거는 정치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유시민 그 대표죠 지금 이제 그 재단 이사장이죠. 이사장한테 가는 돈도 없기 때문에 정치 자금이 아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슈퍼챗 말고도 유튜버가 수익을 얻을 방법이 이제 광고 수익이지 않습니까? 광고 수익이 아마 이렇게 뭐 매달 정산돼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광고 수익은 그러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새로운 영역이긴 한데요. 일단 유튜브에서 벌어들이는 광고 수익을 제가 한번 분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상위 10개 중에 한 70-80% 정도가 이른바 이제 보수 성향을 띠는 성격의 채널들이었는데 이 채널들이 많게는 월 2천만 원 이상씩 이제 광고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저희가 그 추정을 했었었는데요. 유튜브가 정확하게 국가별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비율로 이제 후원을 돌려주는지 이 부분을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유튜브를 통해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들은 사실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정치자금법
헌법의 적용 대상으로 이걸 놓을 거냐 안 놓을 거냐 이 부분 자체를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혹은 그 정치인의 그 범주에 있는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의 수익을 얻는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이제 노무현재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근데 이제 이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개할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적으로 좀 의혹이나 논란이 생길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얼마 번다고 공개 안 하면 그만인 것처럼 내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치자금법은 논외로 하고 그 세금 문제도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여기 세금 적용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리고 대형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는 이름을 아는 대형 크리에이터들의 세금 문제가 종종 기사화 되곤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통해서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리는데 실제로 세금을 얼마 안 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됐었는데 공직자라든지 정치인들은 그거에 대한 도덕적 잣대가 당연히 더 높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란도 뭐 예상이 됩니다. 충분히. 네, 그것도 한번 그 세무 당국이 한번 제대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소득 신고를 해야죠. 결국은 이제 연말정산이나 할 때 이 정도 소득이 얻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자율에 지금 맡기는 그러니까 그게 상황이라서.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소득을 많이 얻어도 작게 신고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나가야죠. 그럼 정치인들. 그래요. 네. 저도 뭐 팟캐스트를 통해서 유료 팟캐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전혀 세금 문제는 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자, 정치자금법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 선거했다, 정치인이 선거했다 하면 뭐 집 한 채 날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치자금법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신인들도 이제 돈이 이제 없어도 정치할 수 있게끔. 그런데 아직도 좀 부족하다. 좀 통로를 많이 더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아요. 예, 뭐 이제 예전에 이제 오세훈법이라고 뭐 이제 당 대표 후보로 나오신 분인데 이게 이제 상당히 파격적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차떼기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이후에 이제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해서 개혁을 한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개인한테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행 정치자금 예. 그때는 법인이나 단체도 받을 수 있었는데 개인한테만 이제 받을 수가 있고 금액도 제한이 돼 있고 당시에 있었던 지구당에 있으면 지구당을 유지하려면 돈이 들고 그렇죠. 거기에 직원을 또 두면은 몇 명은 그 엄청나게 돈이 드니까 예. 이게 이제 그 부정부패의 고리니까 지구당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현재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개정 논의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현역 국회의원은 정치자금을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마음대로 모을 수 있지만은 정치 신인은 모을 수 없는 예.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렇죠. 정치 신인도 모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하는 노회찬법의 이제 취지이고 그런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내 정치인이나 방금 얘기한 정치 신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후원금을 목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자금법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어쨌든 뭐 정치인들은 수익도 수익이겠지만 수익 때문에 유튜브를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적이 수익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신의 이름을 좀 알리고 뭐 이런 것들인데 각 당에서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유튜브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더 활발하게 SNS 활동, 특히 유튜브 활동을 하라. 이렇게 오히려 다독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음 선거, 차기 총선, 특히 대선 같은 경우에 유튜브가 결정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정가에서 공공연히 하고 있고 여의도의 각 그 의원실 사무실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유튜브 그 어떻게 좀 잘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묻는. 그러니까 보좌관들이나 비서관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한 70%가 이미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70%가요? 네, 어이구. 계정을 이제 운영 중인 거고. 근데 뭐 실제로 영향력 있는 콘텐츠들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얘기들을 하는 의원들이 인기를 얻고 있고 뭐 정책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크게 관심을 못 끄는 뭐 이런 부익부 빈익빈 형상 그리고 양극 현상이 있어서 굉장히 좀 고민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순기능부터 말씀드리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이제 효과적인 방법인데 지금 이제 한국의 유튜브 시장이 이가 이제 가짜뉴스를 할 때 유튜브 시장을 쭉 분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하나의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면 그거와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를 계속 띄워주는 추천 영상. 네,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이 시장이 빠른 속도로 혼탁해지고 있는 이런 양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좀 한마디면 첨언을 하자면은 그 5.18 북한군 개입설의 컨텐츠의 전체 80%가 지금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여기가 좀 돈이 된다고 하니까
선수들, 소위 말하는 선수들이 다 달려들어서 뭔가 지금 자극적인 거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규제가 다는 아닌데 그런 알고리즘도 좀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은 사회적인 압력이 구글이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인 압력이 약간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내용을 쏟아내면 그만큼 그 시청자들한테 이목을 끌 수 있으니까. 네. 그럼 조회수가 늘어나고 광고 수익도 올 수 있고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지금 각 정당들도 유튜브 채널은 다 운영하고 있죠. 정당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쪽은 약간 약합니다. 민주당 쪽은 약하고 오히려 이제 보수 쪽에 아까 말했지만 굉장히 강세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굉장히 지금 뭐 진보 쪽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속성이 약간 이 자극적인 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딜레마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주요하게 가장 많이 보는 층이 20대와 60대 이상입니다. 계층적으로 보면. 20대와 60대 이상. 예, 그러니까 약간 비율은 비슷한데 60대 이상이 더 높거든요. 비율적으로 보면. 근데 이 60대 이상이 유튜브가 가장 보편적인 플랫폼, SNS 플랫폼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등장한 개념 중에 하나가 가짜뉴스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60대 이상은 가짜뉴스라는 것을 어떻게 인지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얘기가 나오면 그 가짜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얘기가 나와야 진짜 뉴스인 거예요. 네, 언론재단이 작년 8월에 조사했는데 네, 절반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면 가짜뉴스라고. 나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니야? 가짜뉴스네. 이렇게 된다는 그렇게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말하자면 그 믿음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어떤 콘텐츠를 하나 보면 그거와 유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어떤 정보의 편향성 이런 것들이 극단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입니다. 20대와 60대 이상이 유튜브 주 구독층이다. 3040 세대는 뭐 봅니까 그러면? 팟캐스트 들으니까 그냥 먹고 사시는 거 아닌가요? 네, 3040은 팟캐스트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팩트 진검성 트루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